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법원에서 뺨 맞고 화풀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비난한 뒤 일부 의원들까지 기레기 발작 증세라는 등의 막말을 써가며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희대의 망언이라며 감옥이 두려운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안부수 판결문의 실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같은 법원인데 안부수와 이화영의 판결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이 안부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안부수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인정하면서 그것의 성격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며 법조계에선 두 재판 결과가 양립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번엔 청문회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룰 국회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강행하는 건 민주당식 인민재판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무기한 파업 강행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수백 명이 전공의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휴직, 사실상의 집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정부에 의대 증원안 재논의 등 3개 항을 요구했던 의사협회도 정부가 응답이 없다며 내일 전국적인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최태원의 사과와 항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 조단위 재산 분할을 결정한 이혼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개인적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사과하면서도 SK그룹이 육공화국 후광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2심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70세는 돼야 노인입니다. 서울시가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건데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원내 절대 과반의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을 겨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런 식의 막말성 주장을 내놓으면서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까지도 민주당 내 친명계 초재선 의원들이 그런 이 대표를 두둔하거나 거들고 나서서 더욱 논란을 키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겨냥해서 이쯤 되면 누가 누구의 애완견인지 사뭇 궁금해진다라고 썼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언론이 이 사건 수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 검찰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원색적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발언이 있은 후에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까지 민주당 친명계 초재선 의원들이 이런 이 대표 발언을 다시 꺼집어내고 앞다투어 두둔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YTN 기자 출신으로 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요, 어제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권력이 주문하는 대로 받아쓰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애완견이라고 부른다면서 이 감시견의 반대 표현일 뿐 비하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오늘 또 이 진보 성향 방송인 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며 국회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최민희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다수 언론들이 애완견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 없지 않느냐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는데요. 논란이 됐던 이 대표 발언과 노종면 최민희 의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계에서도 쓰고 있고 언론계에서 쓰고 있고 정치 사회학자들도 두루두루 쓰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 사례들에서만큼은
언론이 애완견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다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언론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적 죽이기를 사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3년 동안 지속하는 정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적 죽이기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확실히 보고요. 여기에 언론학 박사임을 내세우는 강경 친명파 초선 의원이죠. 양문석 의원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 언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서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양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 서울 강남에 아주 고가 아파트를 사려고 딸을 앞세워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인데요. 이런 사람이 언론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니까 사감이 섞인 보복성 발언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기자를 비하하는 표현이죠. 기레기라고 지칭하면서 애완견이라고 품격을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언론을 애완견에 빗댄 게 오히려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고 비꼬았는데요. 양 의원은 에코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서 사기 대출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고요. 당시 조선일보는 양 의원이 자신의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좀 살살 하자, 어떻게 안 되겠느냐, 한 번만 빼달라고 읍소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 돌연 언론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고 당선이 된 직후 1호 법안으로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나온 양문석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일부 정치검사 그리고 조선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에 가서 저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의 한 축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이 기레기, 기자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런 못된 버르장머리는 내가 반드시 고쳐놓겠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요. 양문석 의원까지 싸잡아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또 양 의원 역시도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만큼 그 화풀이를 언론에다 하는 것이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에 뺨 맞고 언론계에 눈을 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서 이 대표의 원색적 저질 발언은 자신의 급박한 처지를 각인시킬 뿐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양문석 의원을 향해서는 이 대표 호위무사들이 나서서 오물과도 같은 말을 퍼붓고 있다면서 양 의원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이 대표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성을 잃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립니다. 이 대표의 모습에 범죄자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조롱이 쏟아집니다.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친명 양문석 의원은 언론을 기레기라고까지 합니다.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입니다. 친명계 의원들의 충성 의무도 정도껏 해야지 친명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민주적 사고에 매몰되지 말고 언론을 윽박지르지 말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또 MBC 사장 출신인 김잠경 의원은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강성노조 중심의 노영 방송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이라는 말이냐며 이 대표 비판에 가세를 했고요. 이 대표의 언론 비하 발언에 언론 노조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도요, 일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방금 전에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 혐의로 오늘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 역시도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유시민 씨 유죄 판결 소식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른 당권주자들의 반응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가 이 독재자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 정파의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식해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 총선 압승 후에 특검과 탄핵으로 검사와 판사들을 공갈 협박하더니 이제는 언론까지 겁박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대표의 이 조폭 같은 막말을 들으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요,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라면서 이 대표가 이화영 수사와 이 판결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이 좀 다급했던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맹비난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들, 이걸 실제로 검증해보는 언론 보도들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들 보도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표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주장부터 좀 보면요.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같은 수원지방법원에 속한 안부수 아태평화협 회장 재판부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가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모순된 판결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먼저 지난주 이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판결은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일보 등은 이 이재명 대표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부수 회장 판결문과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을 비교해보니까 이 안부수 회장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의 동기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대북 송금 사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2019년 북한의 스마트폰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중에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겹치는 부분은 이 먼저 말씀드렸던 스마트팜 사업비 부분입니다. 이 안 회장 재판부는 그가 북측에 돈을 건네준 이유를 쌍방울 기업의 주가 부양 때문이라고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단지 안 회장이 일부 관여한 걸 사익 추구로만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는 안 회장이 준 돈을 포함한 총 800만 달러가 이 사업 비용 대납과 이 대표 방북 비용 목적으로 북한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재판부의 판단에 모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이전 부지사 재판부가 안 회장 재판부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판단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더 깊이 들어가서 안부수 회장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해보면 재판부가 오히려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수락한 사실, 이걸 인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정원 보고서에 이 대북 송금은 쌍방울 계열사 주가 조정 목적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내용이 묵살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이 판단 역시 잘못된 거다라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 재판부는 2020년 1월 생성된 문건에 북한 대남 공작원이 제보자에게 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제보자 주장일 뿐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쌍방울 대북 사업 실체와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문건에는 오히려 대북 송금이 이 스마트팜과 연계돼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도 이 북측 요청 자금 성격을 스마트팜 비용으로 판단해서 상부에 보고한 거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와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언론을 겨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겨냥해서 탄핵운동,
이걸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진우 부장판사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 또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 이 불법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 타겟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와 친야 성향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 부장판사가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 판결을 내렸고 이 사법 역사에서 씻지 못할 오명의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탄핵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요, 지난 토요일까지 탄핵 서명에 한 3만 명 넘게 참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대여 공세를 아주 부쩍 강화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는 데 대한 일종의 맞불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를 하고 앞서 이 관련 조사를 종결 처리한 권익위 관계자는 물론이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대북 송금을 유죄로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 거 바로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그런 법원에 대해서는 뚜렷이 비판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M1 언론을 겨냥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 이런 속담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이 또 여기에 동조하고 두둔하고 나섰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막말을 동원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든 언론에 대해서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더 자세히 설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일종의 이제 선택적으로 보도하는, 즉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검찰이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그게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안부수 씨의 어떤 증언이 김성태 씨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1심에서 재판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안부수 씨의 딸이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았고 그 전후로 인해서 안부수 씨의 그 증언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진술이 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조금 언론들이 소홀히 보도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자 생활 한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한 일주일 정도만 기자 생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확인과 기사 작성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 그냥 대충 쓰지 않습니다. 그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전화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기사 작성을 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나올 때마다 기자들이 다 옆에 붙어서 한마디 한마디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만들어서 기사 작성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하나 글 올리면 기자들 다 기사 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뭘 왜곡한다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재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이제 재판에 가서 이 진실 여부를 따져보면 될 문제이고, 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안부수 씨 판결 내용을 보면 그게 주가 조작 여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대체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미 이 안부수 씨 판결은 김성태 회장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소가 됐고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해서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자, 법원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을 소위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든 애완견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참 이거야말로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대표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을 전체를 저는 모독하는 굉장히 고함스러운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도 지적했지만요. 이재명 대표 언론 애완견 막말, 이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에 추가 기소된 거, 이게 계기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의 기소, 이게 모두가 조작이다, 또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는 사실이 속속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는요.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북한 측 인사와 직접 접촉하는 거,
하면서 이걸 시도했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2019년 7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북 초청을 직접 요청하기 위해서 이 북측 인사와 전화로 환담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검찰은 그 좀 시점을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대표가 북한 리종영 조선 아태이 부위원장과 이 전화할 계획을 세운 거는요, 지난 2019년 7월로 당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북한 측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합의한 직후이자 이 필리핀에서 제2차 이 아태 평화 번영 국제 대회가 열렸을 때라고 합니다. 당시 이 대표는 리종혁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난번 그러니까 1차 국제 대회 때 평양 초청하신 거 잊지 않고 있다. 다음엔 평양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으나 이 통화가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방북 비용 대납 사실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회장이 자신의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데도 북한이 제2차 아태 평화 국제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 이미 쌍방울에서 스마트폰 사업에 500만 달러를 받고 방북 비용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와 북한 리종혁 부위원장의 통화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필리핀에 있던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은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이 부실장으로부터 이 지사가 오면 김영철, 최룡해 둘 다 공항에 나오고 최신형 헬리콥터와 차량도 준비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의전 계획까지 전달받았다고 하고요. 검찰은 이 행사 직후에 김 전 회장이 약속한 300만 달러 중에 이 70만 달러를 북측 공장원인 이호남에게 전달한 걸로 파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경기지사 시절 북한 리종혁 부위원장을 만났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없었나요? 옥류관 분점이라든가. 세부적 사업 얘기들은 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했고 실질적 교류 협력이 좀 돼야 되는데 이제 제재 국면 때문에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을 초청하고 정중히 맞아준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안부수 선생과 경기도지사 이재명 선생 따뜻한 동포애적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만남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대표의 공소장에는요,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이거를 대신 내주는데 그 액수를 두고서 북한 측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전 회장, 북한이 500만 달러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내가 호구도 아니고 다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 공소장에 이런 김 전 회장의 발언을 적시한 건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가 책정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쌍방울과 북한 측의 협력 관계는요, 양측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한 2019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5월 이 전 부지사가 이 쌍방울과 북한 측이 실무 협약을 체결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해달라고 김 전 회장에게 요구를 했고 이후 김 전 회장은 북측 공작원 리오남을 만나 이재명 지사를 공식적으로 초청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리오남으로부터 경기지사가 방북을 하려면 의전 비용도 필요하고 성대하게 할 테니까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받았고 이 귀국한 김 전 회장이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화영 씨를 만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서는 500만 달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호구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화영 씨,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100만 달러 정도는 김 회장이 내주고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요,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사장에게 이재명 지사와 함께 방북해서 이 협약식 내용을 공개를 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으로 보면 결국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구를 승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북 비용의 규모를 놓고 보면 이화영 씨는 이제 100만 달러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최종적으로는 300만 달러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 뭘까요? 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김 전 회장은 방 전 부사장을 통해서 2019년 5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중국 단둥 일대에서 북한 리호남을 수차례 접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수준으로 합의를 시도했는데 이 리호남으로부터 300만 달러 밑으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합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김 전 회장은 이 시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북한 측에서 방북 의전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요구한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겠냐면서 이 지사 방북만 되면 모두에게 좋으니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 전 부지사는 고맙다는 말로 화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조사 내용을 근거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 과정 일체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이 대표가 이걸 승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단독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를 2019년 초로 보고 공소장에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자 이 대표는 이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대변인 김용, 정책실장 정진상 등 이 정무회의 멤버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하라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다고 적시했는데요. 공소장에 따르면 쌍방울과 북한이 방북 비용 액수를 두고 협상을 벌이자 이 대표 측은 경제고찰단이라는 이름으로 방북을 희망하니 초청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이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여러 차례 북한에 보낸 걸로도 전해집니다. 관련해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과 이 전 부지사 보고 의혹을 모두 부인한 이 대표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물론 이런 공소장 내용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모두 이제 소설이다 아까 들으셨지만 그렇게까지 폄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될 거고 저희도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밖에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50억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안부수 전 아태F 회장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채널A의 보도인데요. 검찰이 이 대표 공소장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지원금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대북사업 브로커로 국정원하고도 좀 선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 안부수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 김성애 조선 아태의 실장에게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폰 지원금을 약속한 건 이화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이는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대북 송금을 한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진 근거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검찰은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30일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대북 사업의 핵심은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에 열렸던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 50억 약속을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회의 종료 직전 이 추가 발언을 자청하면서까지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김성태는 북한한테 그 합의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서 엄청난 이익을 받는데 거기는 아무 대가를 주지 않고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도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서 100억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갖다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이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옹호를 하면서 이제 검찰의 조작 수사 이걸 거듭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측면으로만 검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되는 게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의 반응입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을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조폭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생면부지고 얼굴도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의 이 대표 추가 기소 후에 민주당에서도 김 전 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민영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전 회장을 상습 범죄자라고 표현하면서 검찰과 법원은 왜 국정원 보고서보다 김 전 회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냐. 김 전 회장이 검찰 독재가 짜놓은 각본을 그대로 읽어내는 앵무새 같은 존재라서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전해드렸듯이요. 이 전 부지사의 1심은 국정원 보고서를 종합 검토해서 대북 송금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 보고서보다 김 전 회장의 말을 신뢰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대표가 그렇게 김 전 회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사업 문제들을 김 전 회장과 함께 추진하고 협의하고 또 중국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서에 올렸을 때 그때는 왜 이 전 부지사를 말리거나 제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모를 수가 없었다는 정황 중에 하나로 이런 상호 조문을 내세우고 있고요.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김 전 회장 관련 이 대표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시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가십시다. 네.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이 통화 파일이 처음 공개돼서 주목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부터 위증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김모 씨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목소리가 담긴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을 했습니다.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요. 이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총 3차례에 걸친 이 대표와 이 김병남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의 이 통화 내용을 편집한 거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는요. 2018년 12월 22일에서 24일 그 당시 김병남 전 시장의 비서인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과거 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한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해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죠. 김 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자신의 위증을 자백한 바도 있는데요. 먼저 이 공개된 녹취록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예.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이재명 대표 지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 기소가 됐는데요. 어쨌든 기소되기 전후로 가장 아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람, 또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녹취도 전해드렸는데요. 작년에는 불법 사채업자, 얼굴도 모르는 생명부지 조포, 부패기업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아주 강성 친명계 의원이기도 하죠.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김성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상습 범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말을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 보고서보다 더 신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서로의 모친상에 대해서 이제 조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의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 방북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북한 사람들도 있지만 김성태 전 회장도 있고요.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같이 보고서에 올려서 이재명 지사한테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제 대북 사업을 비용을 대납했다 이건 지금 여지껏 부인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화영 평화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저렇게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북 사업도 논의하고 이랬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런 상습 범죄자의 그런 행동을 말리지 않았을까? 왜 이전 부지사를 제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떠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등등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어떤 일관적인 패턴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사건이 연루가 되면 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화영 부지사는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하나도 없는 평화부지사라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넘버 2죠. 부지사를 평화부지사 임명한 것은 그만큼 남북관계의 통해서 본인의 대선 후보로서의 실적을 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남북 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또 이게 당시에 기자회견, 또 이 경기도 차원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경기도 보도자료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기사를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이걸 올리면서 거기에 수고했다 등등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이런 일들을 도대체 어떤 과정을 진행했는지를 아마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전혀 진행이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진행을 하고 있었고, 좀 전에 보시면 북한 측 인사가 와서 행사도 하고, 또 이 필리핀에서 두 번째 행사도 열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전혀 몰랐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300쪽에 달하는 이 재판 판결문을 통해서 조목조목 관련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는 이 부분을 이제 법정에 가셔서 증명하는 그런 시간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보면 참 궁금증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잡혀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재명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고 본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해서 42억이라는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도 아무런 녹취라든가 증거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너무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를 대신해서 본인이 먼저 대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이 남북 관계가 안 좋아져서 대납을 했다는 건데,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아무리 쌍방울이 대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 경기도의 예산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전화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왔다는 거, 사람을 보냈다는 거는 얼마든지 유력 정치인의 모친상에 갈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씨의 상에는 사람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건 역시 저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화영 씨에 관련된 어떤 부탁이라든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명확히 좀 소명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조만간 당대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즉 어대한이라는 관측이 굳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친윤계의 핵심이죠. 이철규 의원이 노골적으로 한 전 위원장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서 이 당권을 둘러싼 친한, 대반한의 대립이 마침내 표면화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그간 비윤계가 이 원외 당대표 한계론 그리고 총선 책임론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해온 상황에서 아직 뚜렷한 이 당권 주자가 없는 친윤계가 이른바 이 어대한 대세론을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어대한 관측이 나오는 것을 두고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라면서 이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이 갈등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당에서 윤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제일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서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발탁해 이 법무부 장관 정권을 주다시피 했는데 갈라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걸 당원들 모욕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우리 당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우신 분이 맞죠? 네. 제일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요. 네. 또 그다음에 제일로 큰 수혜를 받으신 분이 맞고요. 사실 이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한 사람을 발탁을 해서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전권을 주다시피 했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구나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또 당원들이 또 추대해서 하셨는데 이 갈등설이야 또는 그다음에 이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또 사나흘 사이에 특정 언론 보도 이후 많은 분들의 우려를 읽을 수 있었다면서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후보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의 측근 그룹까지 싸잡아 비판했는데요. 이는 지난 14일에 한 언론이 한 전 위원장의 정무조언 그룹에 김경률, 하문경, 신지호, 진중권 등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보도를 지목한 걸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신지호 전 의원은 오늘 SNS에 해당 보도는 오보이고 삭제됐는데 이 의원이 무슨 이 기사를 근거로 사상 시비를 거는 것이 참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 의원이 어대한을 두고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한 것은 어대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읽힌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범친윤계로 꼽혔지만요. 지난 당대표직 사퇴 과정에서 이 용산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현 전 대표가 갑자기 한동훈 전 위원장 저격수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으로 패배했는데 또다시 그 논쟁에 매몰돼선 안 되고 이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조 심판론은 총선 때 한 전 위원장이 내건 대표적인 캠페인이고요. 지구당 부활은 총선 패배 이후 한 전 위원장이 내놓은 몇 안 되는 정치 관련 화두기도 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다시 한 전 위원장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고 삼삼오오 모여 절이 난리치니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당이 돼가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총선 망치고 지방선거 망치면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겠냐면서 그냥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당 내부가 시끌시끌한 가운데서요.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물밑에서 아주 준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최근 한 전 위원장 주변에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의지 이것도 내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는요.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의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임기가 이 3년 남은 윤 대통령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가급적 피하면서 이 양쪽 간 거리 좁히기를 모색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은요, 최근 원내 인사들과 회동을 하면서 자신이 윤 대통령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참모진에게 국민만 보고 일하면 된다라는 입장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과 에너지로 동료 시민들 위한 좋은 정책 만들어서 설명하고 상대당의 왜곡 선동에 맞서자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량은 결국 졌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좀 각을 세웠던 그런 인물이죠. 바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인데요. 오늘 노골적으로 반한동훈류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좀 견제와 세결집에 나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뭐 등등을 보면 요즘 이 발언하는 내용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전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줄 수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근데 이런 상황 인식 자체가 지금 뭐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대안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사무총장 누가 했습니까? 본인 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 그때 대표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당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정말 이 수렁에 빠지면서 결국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갈등 자체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분란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원의 뜻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어떤 비판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친윤그룹이 나름대로 이제 한동훈을 견제할 방법을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이 옮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대한이라는 구도는 좀 깨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김재섭이라는 초선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매기 효과가 될 수도 있고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감받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수조원대 재산 분할을 결정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18일 만에 오늘 공식 석상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 등이 입장을 발표할 걸로 그렇게 예고가 됐었는데 최 회장이 전격적으로 직접 등장한 겁니다. 네, 원래 오늘 설명회는요, SK그룹과 이 최 회장의 그 법률 대리인 측이요,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된 오류를 이 취재진에게 설명하겠다라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당초 최 회장은 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공지가 됐는데 최 회장이 어제 밤까지 이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이제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SK그룹 차원에서 이번 항소심 결과가 단순히 이혼 소송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최태원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은요,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 왜 대법원으로 상고까지 하게 됐는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최태원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 재산 분할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고 또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판결이 자신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시켰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최 회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분할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 이게 지금 최 회장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원 판결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다 이건지 또 소개해 주시죠. 먼저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요.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주식회사 SK 지분의 뿌리가 됐고 그 가치가 최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고 봤는데요. 이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손대 회장은 12.5배로, 최 회장은 355배로 판단을 했고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소영 관장이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 기여했다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하지만 최 회장 측에서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 최 회장 측은요, 재판부가 이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이 주식 가치 선정을 잘못한 탓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과다하게 선정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고 최종영 선대 회장으로부터 승계 상속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과소평가했다면서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을 12배,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 이게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재판부 판단보다 10배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이 최종현 회장 시기에 증가분이 125배였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 불과했다라는 게 이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의 주장입니다. 이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오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최 회장 측은요, 또 SK의 명예가 훼손됐다 판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전사적인 대응을 예고했죠. 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 어음과 메모를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정경유착을 인정한 판결이었는데요. 이에 최 회장은 상고를 결심한 이후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도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서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 회장은 최근 외신 등을 통해서 나온 이 SK의 인수합병 시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SK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칼럼이 나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최 회장은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과 법적 문제 중인 또 다른 유명인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죠. 방송인 박세리 씨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집이 법원 경매에 넘겨졌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본인이 이사장인 재단에서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지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또 무슨 내막이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경매로 나온 대전집, 아시다시피 박세리 씨가 가족과 함께 실제 살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돼서 화제가 됐던 집이기도 한데요. 이 넓은 마당에 부모님 집과 또 박세리 씨 자매가 사는 4층 집이 공개가 되면서 박세리 씨를 두고서 리치 언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언니다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동아 이 보도에 따르면요, 바로 이곳, 그러니까 박세리 씨 자택에 있는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경매에는요, 박세리 씨의 4층 집뿐만 아니라 이 박 씨 부모님이 살고 있는 주택 그리고 업무 시설 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 박 씨는 방송에서 가족과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직접 설계하고 인테리어 했다라고 밝힌 바 있어서 이 경매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이 가족들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던 박세리 씨의 과거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생은 좀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선수가 집안에 있다 보면 가족 모두가 운동선수예요. 모든 일상 자체가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셨고 살았고 또 대회하는 날은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많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부모님하고 가족한테 가장 많이 플렉스라면 플렉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솔직히 그건 가족한테 한 거라 플렉스라기보다는 뭐 당연한 거다. 박세리 씨가 자신의 골프 선수 생활을 응원하고 또 뒷바라지하면서 희생을 했던 가족들한테 선물한 것과 같았다. 이게 그런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쩌다가 경매에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에 얽혀 있는 와중에 새로운 채권자가 등장하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당초 박 씨는 대전집 부동산을 지난 2000년 부친과 공동 지분으로 취득을 했는데 2016년에도 13억 원가량의 아버지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갈 뻔했었고 이에 박세리 씨가 부친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2020년 11월 다시 법원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이 경매 집행 이건 정지된 상태라고 하죠. 맞습니다. 박세리 씨가 이 경매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를 했고요. 법원에서 이제 이를 인용해서 현재 그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박세리 씨와 이 채권자 측은요, 해당 부동산들을 두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좀 복잡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서 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될 수도 또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 소송 부분에 대해서 즉 채권자들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요, 앞서 박세리 씨가 이 부친의 지분 50%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이 채권자들로부터 부친 재산을 숨길 의도로 아버지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꿔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법원이 다만 이 경매 집행을 정지한 건 일단 채권 채무자 간의 이 문제 해결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그런 의미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 박세리 씨 부친에게 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마도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의 그 배경일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최태원 회장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이 저희 방송 중에 나와서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입장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SK 주식의 가치가 막대하게 올랐다. 이 부분은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다.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서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진 참여율 55%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 그러니까 이 사상 초유의 집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내일은 의사협회 주도의 휴진까지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파업이 본격 시작된 건데요.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는 병원은 모두 4곳으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입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요, 이 진료를 하는 교수 중 55%에 해당하는 520여 명이 휴진에 참여한다라고 밝혔고요. 예정된 외래와 수술을 중단하고 당장 필요한 중증, 희귀질환 진료는 유지하기 때문에 전체 진료가 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술도 절반가량 줄어서 이 수술실 가동률은요, 62%에서 3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이 필수 부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서울의대 비대위는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의사협회가 주대하는 집단 휴진이 또 예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이 집단으로 하루 문을 닫을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내일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데요.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개원이의 경우에는 정부가 파악한 휴진 신고율은 4%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의협과 발맞출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도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에서는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내일 하루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뒤 오는 27일부터는 무기한 진료 거부에 돌입하고요.
성균관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내일 전면 휴진에 나서고 상황에 따라 기한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한치의 양보가 없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강경한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의협이 어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수정, 전공의를 상대로 한 행정명령 취소 등 3대 요구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또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를 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구상권 청구나 그리고 이번에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병원 모두 직접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상당한 강경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 전국 4개 광역 단위로 해서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해서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끝을 모르는 의정 갈등 속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이제 휴진에 나서니까 정말 환자들의 근심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에서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직 돌입과 관련해서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 비대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을 했고요. 전공의 9천여 명이 4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를린 장벽처럼입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일부 구간에 이 방벽 등을 설치하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일부 지역에 담벼락을 설치하고 도로를 까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근 군사 분계선과 DMZ 북방 한계선 사이에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작업을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작업이 군사분계선 북쪽에 길게 장벽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부 지점에 경계, 방호 시설을 건설 중인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삽과 곡괭이를 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돌아간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이 장벽 건설 이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또 시각이 나오고 있죠. 네, 담벼락 공사는 지난 9일에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에 물러났던 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당시 북한군은 곡괭이와 삽 등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군사 분계선을 일시적으로 침범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가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을 한 뒤에 경의선과 동해선 등의 지뢰를 매설하는 등 우리와의 물리적 연결선을 끊으려는 동향을 계속 보여왔었죠. 이에 따라 북한이 냉전시대 베를린 장벽을 떠올리게 하는 긴 장벽을 휴전선을 따라 설치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좀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이 장벽을 세운다는 것,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같이 정말 휴전선 일대를 다 벽으로 쌓는 것, 이건 현실적으로 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휴전선 전역은요 약 248km에 달합니다. 여기에 장벽을 다 세운다는 건데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공사 시간도 최소 몇 년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강원도 같은 동부 지역은 산세가 너무 험해서 이 설치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이 때문에 단순히 일부 지점에 경계, 방호 시설을 건설 중인 거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북한의 구조물은 장벽보다는 대전차 방벽에 유사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는요, 견미리도 연루입니다.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배우 견미리 씨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가 돼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됐는데요. 1심은 이 견 씨 남편의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25억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요, 이 견 씨 남편이 주식 취득용 자금 출처로 이 허위로 공시를 한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무죄로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보고서 다시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네, 견미리 씨의 남편과 공동대표 등 4명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서 23억 7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 견미리 씨와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2014년 11월 견미리 씨 등이 참여해서 12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당시 주당 2,000원 안팎이던 주가는 2015년 4월 15,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3월 당시 회사 대표 A씨와 견미리 씨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견미리 씨가 이런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정황, 이게 또 새롭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재판부는요, 유상증자 당시 회사가 견미리 씨가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 중 2억 5천만 원을 차용한 점을 들어서 이 취득 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대 주주가 자기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했다면 자금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서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대한 공시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관련해서 노정원 변호사 설명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공시도 했고 언론에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랬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인의 어떤 책임 경영의 의지, 이것이 주가를 부양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죠. 견미리 씨가 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견미리 씨가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에서는 관련자이지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견미리 씨는 처벌될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별개의 건으로 추가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견미리 씨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견미리 씨의 그 연루 정황, 그러니까 정황이 나타났다는 거지 견미리 씨가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든지 또 당장 기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북한이 DMZ 인근에다가 벽을 만들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238km를 전체를 다 벽을 쌓지는 어려울 겁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효용성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 벽을 세운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이제 대북 방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김여정이 이제 뭔가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특히 탈북, 즉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것들을 자신들이 막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북 방송이 시작되고 북한군이 독려하기 시작하면 북한군의 탈북도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것이지 저거를 저렇게 전체로 한다는 것은 별 아무런 효용성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요. 아까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언론 애완견 발언과 관련해서요.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가 방금 전에 합동의 어떤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제목은요.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 이런 제목이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당 대표와 의원의 발언을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사과를 요청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들의 세 단체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이 세 단체가 연합으로 성명서를 냈다는 거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